저기 뭐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골치 아픈 나라가 됐어요. 이 국가론이라고 하는 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국가가 돼야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국가론을 썼습니다. 오늘 그 중창단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잘하네요. 이제 문득 이제 생각이, 금년 12월 그 인문학 송년 모임은 우리 인문 중창단이 좀 한 5곡 정도 그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이제 그 금년도 송년 모임을 위해서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출판사에 책 한 권을 원고를 탈고해서 보냈습니다. 한 4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꽤 두꺼운 책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이제 선물로 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책보다는 노래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촛불 집회할 때 가장 그 강력하게 대두된 구호가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엎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엎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몇 개월 지났는데 요즘엔 또 이런 구호가 유행이더라고. 이것은 나라냐? 그렇다면 이것은 나라냐? 그러니까 전에도 나라도 아니고 지금도 나라도 아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나라, 이상적인 나라, 아름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론은 그런 점에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 고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입니다. 서양의 철학의 흐름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세 사람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철학하는 것, 이런데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이론을 내세우고 철학적인 어떤 사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철학이라는 게 좋은 거다, 철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철학하는 거다, 이런 정도만 보여주었지, 이론적인 걸 내세운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을 해석하기 위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어보면 거기는 모든 학문이 다 집결되어 있어요. 정치학, 윤리학, 심지어 정신분석학, 사회학, 경제학, 모든 학문이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름대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플라톤을 해석하는 그런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28살 때 소크라테스가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나는 그리스에 태어난 걸 감사한다. 또 나는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마지막이 나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제 소크라테스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배웠겠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모함에 걸려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보고 도망가자고 억울한데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유명한 말 있죠.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때가 70이에요. 플라톤이 그때 2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죽으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어요. 이런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서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삽니다. 요즘도요, 사람들 만나보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야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살아야지. 그래도 이제 이런 나라 살기 싫다고. 어디로 가냐? 베트남 간대. 그래서 내가 야 베트남은 더워서 못 살아. 내가 베트남 가봤지만 그 더워서 못 산다. 어쨌든 참 서글프게도 한국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불안하다. 그 불안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또 하나는 이 안보, 전쟁이 이북이 로켓을 발사하고 방사포를 발사하고 그러면 이게 미군이 도와주겠냐? 미군도 조만간에 철수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저 이 한국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죽으나 사나 우리는 내 조국에서 인생 끝장을 내야지. 이 플라톤이 조국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떠나요. 그리고 여기저기 유랑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학입니다. 그거를 이제 세워요. 이 플라톤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자기 사제를 털어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그 아카데믹하다 하는 말 많이 듣잖아요. 아카데믹하다. 그거는 아주 지적이다. 껄렁껄렁한 게 아니라 아주 지적이고 뭔가 통일성이 있고 아주 정말 다듬어지고 논리적이고 이런 걸 아카데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80되는 해에 자기 제자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을 아주 잘 먹었는데 너무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 지금. 이 양반도 80이 되니까 제자들이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잖아요. 잘 잡수고 좀 졸린다고 80이 됐으니까 잠깐 좀 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셨는데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아주 해피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이 사람 부러운 사람이에요. 유인물에 이 국가론이 1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엔 어떤 내용이고 2장엔 어떤 내용이고 해서 10장까지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이제 강의를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자료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합쳐가지고서 내 나름대로 플라톤을 해석하면서 이 양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조국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아테네입니다, 조국이. 그리고는 떠나요. 그러면서 유랑을 합니다. 여러 나라를 막 방문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이 나라에는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단점이 있고, 이 나라는 이게 좋은데 이게 나쁘고, 이런 걸 전부 정리를 하고서는 이상적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상당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지만은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적인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감이 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좀 참 건방진 얘기인데,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 이게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돼. 정치가가 통치를 하면 안 돼.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야당 대표가 이거 골치 아파서 안 돼. 돈 많은 사람이 통치자가 돼서도 안 돼. 돈 많은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더 돈을 벌려고 하지 안 된다 이거죠. 시인이 통치 이것도 안 돼. 철학자가 통치를 하는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다. 여러분 생각에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왜 플라톤이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이상적인 나라가 되겠느냐 하는 건 제가 따로 또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는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게 정의. 그래서 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딱 펴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깨어지면 그거는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고대생들이 데모하고 서울대생들이 데모하는데 그 9월 보니까 정의가 어디로 갔냐 이거야. 정의가. 아니 돈 많고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집은 아니 그래 뭐 이렇게 시험도 한 번 안 치고 뭐 이렇게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된 스펙도 아니고 그래서 의과대학 가냐 말이야. 응? 요즘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 손잡고 미안하다 그런데 왜 미안하냐? 조 아무개처럼 못해줘서. 그게 지금 유행어예요. 나도 우리 아들을 좀 손잡고 미안하다 해야 될 텐데 우리 아들이 바빠서 만나질 못해요.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정의가 뭐냐? 이것도 골치가 아파요. 이 얘기 또 따로 할게요. 세 번째는 자급자족하는 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공급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쌀도 수입하면은 우리한테 쌀 팔겠다는 나라가 갑자기 쌀값 올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 지금 뭐 일본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본이 좀 열이 나니까 좀 시끄럽게 귀찮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내려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단가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플라톤은 경제가 안정돼야 된다 그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게 이상적인 나라지.
백성들이 다 굶으면 되냐? 자급자족. 자급자족을 하려면 나라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자급자족할 정도로 땅덩어리가 있고 인구가 있으면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급자족 이론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얘기하잖아요. 통일해가지고 북한하고 한 덩어리가 되면 인구는 한 8천만 조금 못 될 겁니다. 7,500만. 그리고 땅덩어리도 넓고 하니까 내수 시장이 활발하게 되고 그래서 뭐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요번 이제 8.15 경축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경제 수준이 50대 1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1이라면 우리 남한은 50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데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 살려야 돼. 그러면 이게 25로 떨어져요. 25로 떨어져. 그러니까 통일되면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나는 통일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통일되면 이제 먹을 게 꽉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같이 배 나온 사람도 없어.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평화경제라고 하는 거는 플라톤의 논리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우리는 수출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이게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뭐 반일 한다고 내가 이제 친구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뭐 먹을래 그랬더니 이거 뭐 일식집에 가서 생선이나 먹지 그랬더니 야 요즘 일식집 안 돼. 왜 안 돼? 불매 운동한다고 다 문 닫아서 일식집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일식집 주인이 일본 사람이래?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럼 일식집이 안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자고. 갔더니 한산하긴 했는데 문은 안 닫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아주 일식 맛있게 먹었어요. 전세 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천상 주변 국가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신나는 얘기인데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이게. 아주 이건 획기적인 사상입니다. 플라톤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400년 전쯤 사람인데도 그때 남녀가 평등해야 이상적인 나라가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플라톤에 대해서 일단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건 남녀 평등을 이때 주장을 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전쟁 준비가 완비돼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플라톤은요, 당시에 플라톤이 살았을 때 큰 전쟁이 하나 있었어요. 펠로폰네스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 반도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대판 붙었어요. 아테네가 졌어. 전쟁에 지면요 끔찍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테네는 자기 조국이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패망한 거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야, 나라는 전쟁 준비가 완비가 돼야 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플라톤이 이걸 강조하냐면 당시 아테네의 인구가 약 40만이었습니다. 40만. 우리 지금 5천만인데 옛날 아테네는 40만이야, 40만. 이 가운데 자유인은 15만. 나머지 25만은 전부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2조 만렵쯤 돼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전체의 60%가 하인들이었어요. 노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양반보다는 이 노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거 25만은 노예니까 이건 뭐 사람 취급도 안 하죠. 이 15만을 세 수로 나눴어요. 첫째는 평민, 평범한,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두 번째는 군인 계급. 이거를 수호자라 그럽니다. 나라를 수호하는 수호자. 군인 계급. 세 번째가 통치 계급입니다. 이 15만 명을 평민, 군인, 통치자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 통치 계급은 숫자를 줄이고 군인 계급과 평민 계급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 왜? 전쟁이 나면 평민들이나 군인들이 다 싸움터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안보가 위험하잖아요. 뭐 지소미아도 뭐 파기하고 그러니 트럼프가 뭐 그랬대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니까 한국 정부 하다가 이번에 문 아무개가 핏대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트 아무개가 핏대가 나서 그런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를 한국 정부라고 안 하고 문재인 정부라고 불러요. 격을 탁 떨어뜨렸어요. 한국과 우리 대통령력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본은 사실 밉지. 근데 전쟁이 터지면 후방에 있는 모든 물자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유엔군 사령부의 식량 창고라든가 전쟁 물자라든가 이런 게 전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나면 이제 미국에서 군인들이 오고 그 후방에서 뭐 이것저것 지원하는 건 일본에 있는 유엔 사령부의 병참 기지에서 이것저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저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일본이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라. 유엔군 사령부 나가. 그러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전쟁 준비, 언제라도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뛰어들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상국가다. 그 다음에 교육 입국입니다. 이 사람은 참 교육을 강조했어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마 유치원 교육 같은 것도 이론적으로 맨 먼저 주장한 사람이 이 플라톤일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좀 놀라실 거예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지만 마지막 1번째가 사유재산.
이거를 폐지시키는 겁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어떤 재산을 갖는 거잖아요. 내 차, 내 집, 내 아이, 내 아내, 내 남편, 이게 전부 사유의 개념인데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걸 왜 폐지하냐? 만약에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전부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 이게야. 옛날에는요, 보수는 부자고 진보는 가난하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 보수는 왜 부자냐?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다 이거예요. 진보는 왜 가난하냐? 정의로운 나라. 이런 걸 외치다 보니까 돈 벌 시간도 없고 돈 벌 재주도 없어. 그래서 진보는 가난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고 그게 아닌 거야. 보수도 돈에는 눈이 멀고 진보도 돈에는 눈에 멀고. 그래서 강남 좌파가 강남 양파라 그러잖아요. 깨도 또 나온다고. 양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물욕,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서로 지나치게 돈 벌려고 하지 않게 되면서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지 않겠나.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어받은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사회주의 하는 나라는 땅은 전부 국가 거잖아요. 중국도 땅은 다 국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짓겠다 그러면 빌려주는 거예요. 땅을 빌려주는 거야. 응? 거기서 30년 살아라. 50년 살아라. 땅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값을 국가가 받지. 예? 그리고 이제 30년 되면 그 다음엔 뭐 집을 헐든지 아니면 다시 또 30년을 살겠다 해서 땅을 또 빌리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유재산 폐지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이행을 하는 거죠. 요 7가지가 플라톤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해서 이상적인 나라는 이 7가지가 조화를 이룬 그런 나라가 이상국가다. 그렇게 이제 국가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철학자가 통치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없어 우리한테. 땡이야. 정의로운 나라냐? 이것도 땡이야. 자급자족하는 나라냐? 이것도 땡이야. 네 번째는 나중에 얘기하고. 전쟁 준비가 완비됐냐? 이것도 아니야. 교육, 입국, 이것도 아니야.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스펙으로 그냥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사유재산 폐지 이것도 아니잖아. 우리 사유재산 인정하잖아. 7가지 가운데 6가지가 다 작대기야. 그러면 남녀가 평등하냐? 난 이것도 아니라고 봐. 왜? 요즘은 여자들이 너무 힘이 세.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평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여자분들한테 정말 말 잘못하면 성추행에 걸리지. 여자가 기분 나쁘면 다 파출소로 가야 돼. 근데 남자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뭐 남녀 평등이 되겠어? 여자가 왕인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남자는 쪽을 못 써요. 그쵸? 여자들이 교회도 모든 걸 주관해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적인 국가는 아니다. 그러면 뭐 어떤 나라냐? 이상적인 국가가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야 할 나라다. 그러면 이런 이상적인 국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건 정치가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의 몫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잖아요. 교회 생활 하면 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지. 그럼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로 한번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각자가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뭐 목사님이 부르다 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 교인들이 들어요? 예 하고는 안 들어. 그리고 오히려 속으로요 원한을 품어요. 나 그 경험 많이 해봤어. 그렇다고 목사가 원한을 품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정의의 칼을 받아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목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예배를 잘 드려야지. 에? 헌금 열심히 해야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에? 전도도 해야지. 이렇게 각자가 깨달아서 아, 이걸 내가 하겠다. 이래야 이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정의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철학자가 왜 통치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교육 입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죠. 왜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되느냐? 이건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첫 번째, 이 군인 계급, 이게 나라를 수호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수호자야. 그러니까 아주 싸움을 잘하는 군인을 양성해야 돼. 물렁물렁한 군인은 이 전쟁 나봐야 도망가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하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군인으로서 제 몫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낳고 그런 아이를 키우고 그런 아이를 훈련시켜야 이게 강한 군인이 되고 강한 군인이 되어야 전쟁에 났을 때 나라를 위해서 지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군인을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엄마하고 아빠가 문제야. 엄마 플러스 아빠 이렇게 해서 아들 이게 나중에 군인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엄마하고 아빠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아이를 낳지. 응? 그래가지고 결혼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애가 튼튼하지 못하잖아. 너무 늙어서 애를 낳으면 역시 그 아이도 튼튼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또 플라톤의 연구를 해보니까 아빠는 25부터 55세 요때가 제일 왕성할 때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때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요때에. 그전에 못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여자는 20살에서부터 40살까지 40 넘어서 임신해서 나는 뭐 애 낳는 엄마도 내가 가끔 봤는데 이게 딱 정한 겁니다.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낳으면 딸은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안 돼요. 딸 낳으면 그냥 키우고 이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를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훌륭한 군인이 될 자질이 없다. 그러면은 죽이고 이거 훌륭한 군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참 이런 나라에서 안 산 게 다행이지.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끔찍해.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자 하는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살 때 되면 이 아이가 10살 되잖아요. 시골로 보내. 시골로. 도시에서 교육을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이 이것저것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에서 이상한 걸 보면은 심성이 또 이상하게 되니까 얘 시골로 보내서 산과 들을 보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심성도 좋고, 그리고 전쟁은 주로 길거리에서 합니까? 들판에서 합니까? 들판에서 하잖아. 들판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군인이 되면 어렸을 때 들판에서 자랐으니까 뭐 들판에서 싸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잘하면 맨 먼저 음악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음악. 이 사람은 음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진짜 음악이 좋은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심성이 편안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람이 아주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아주 심성 교육에는 음악이 최고예요. 뭐 태아 교육한다고 임신한 어머니들이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막 듣잖아요. 이게 다 이 양반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예요. 음악이 중요해. 그 다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음악 교육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게 너무 계속하면 심성이 약해진다는 거지. 그냥 군인으로서는 쓸모가 없게 되니까 적당하게 음악 교육을 시켜서 심성을 좀 잘 가다듬고 그 다음엔 체육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체육 교육. 여러분 올림픽이라는 게 그리스에서 나왔다는 거 알잖아요. 체육. 아주 강한 체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 군인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젠 체육을 통해서 쭉 하면 그 다음엔 4개의 학문은 이 군인도 학문을 해야 제대로 된다 이거야. 멍청한 군인은 안 된다 이거야. 요즘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옛날에 이제 일본이 통치할 때에 우리가 군인으로 나갔잖아요. 징병. 근데 나는 그냥 처음에는 일본이 강압적으로 너 나와 이렇게 해서 군대로 뽑혀가서 북만주 벌판으로 그냥 보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자원을 하는 거예요. 자원. 장남은 주로 안 했대. 대를 이으려니까. 차남들이 주로 많이 군대에 들어갔대요. 왜? 그래야 군대에 들어가서 일본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졌나 봐. 그러니까 차남들이 주로 많이 갔대. 근데 그거 경쟁률이 엄청 셌대요. 36대 1. 거기 들어가려고 재수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하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안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는 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야 그게 가능해. 무식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군인도 일정한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지. 우리나라도요, 그 뭐 중학교인가 뭐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졸업 못하면 군대 못 가. 그래서 4개의 학문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은 모든 합리적인 어떤 사고의 기본이 되잖아요. 두 번째가 기하학입니다. 기하학. 세 번째가 천문학. 네 번째가 변증학. 이 4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학은 뭔지 잘 알 거고 기하학은 도형이잖아요. 도형. 왜냐하면 이 도형은 입체 도형도 있고 평면 도형도 있는데 이 도형에 대해서 익숙하면 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집니다. 전쟁은 들판에서 하고 골짜기에서 하고 하니까 공간 개념이 없는 사람은 전쟁하기가 어렵지. 기하학을 가르치는 거야. 천문학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의 그 경주 가면 첨성대가 있잖아요. 그 천문학, 그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거지.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증명하는 거예요. 난 동쪽으로 갈래. 왜 동쪽인데? 그러면 그냥 동쪽이 좋아. 우리 아버지가 동쪽으로 가라 그랬어. 이렇게 되면 군대에 못 가는 거예요. 난 동쪽으로 갈래. 왜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엔 말이야, 거기는 먹을 게 많어. 동쪽엔 말이야, 바다도 있어. 더우면 수영하고 얼마나 좋아. 동쪽엔 말이야, 이쁜 여자들이 많어. 그러니 뭐 글로 가야지.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상대방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변증학이에요. 무조건 동쪽이야. 왜? 동쪽이야. 왜 동쪽인데? 야, 너 내 말을 무시해? 동쪽이야, 동쪽.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 말이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충분한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러니까 내 주장이 옳지 않냐? 이렇게 나가야 상대가 그래, 나도 동쪽으로 갈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변증학.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 그 출신들은 정말 대단한 실력파들입니다. 옛날에 뭐 육사 졸업했다 그러면 다 그냥 고개 숙였어요. 여자들이 육사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시집 간다고 그랬어. 이런 걸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여러분 뭐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나머지는 고개가 아픈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뭐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나 보다 하고 지금 넘어갑니다. 사유재산,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이게 있으면 경쟁한다 이거야.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으로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그냥 웃음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해서 건강한 엄마가 있잖아요. 건강한 아빠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애를 낳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죽으면 이 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어도 이 아이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플라톤이 주장한 것은 다부 가정입니다. 남자 한 4명, 여자 4명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플라톤 시대에 이런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미국의 어떤 마을은 이렇게 산다 그럽니다마는 플라톤이 벌써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애가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가 어디 가서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는 알아요 그러더라고. 몰라. 그게 사실일까? 근데 나는 논리상 모를 것 같아. 그러면 플라톤도 나하고 똑같아.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엄마가 죽어도 다른 엄마가 내 아들이거니 하고 키운다 이거예요. 아빠가 죽어도 내 아들이거니 하고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한두 명이 죽어도 아버지가 한두 명이 죽어도 전혀 인생 사는데 불편이 없어요. 잘 자라. 그래서 군인이 돼. 그래서 나라를 지켜.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땅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뭐 이것만의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내 남편, 내 아이, 뭐 내 엄마 이 개념도 없애야 된다 이거야. 내가 여기서 보니까 그럴듯하다 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구만. 나머지는 여러분 생각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플라톤은 여기서요 중대한 실책을 범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넷이잖아요. 여기 아버지도 넷이야. 그러면 이 아버지들이 이 네 여자를 똑같이 취급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A 엄마가 더 이쁜데?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이 D 엄마가 제일 현명하고 마음씨도 좋고 그런데 그럼 다 이쪽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공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실제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플라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처방까지 하느냐? 사유재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겪고 경쟁하고 서로 대립되고 이래서 국가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이거를 좀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라톤의 그 생각 자체는 이해가 되죠. 고개 끄덕거리지 않는 사람은 난 뭐 그것도 못하겠어. 이런 생각인지. 우리가 이론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플라톤은 굉장히 긴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정치 체제가 귀족 제도라 이게 귀족 제도. 귀족 제도. 이 귀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똑똑하고 하니까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명성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귀족이 되는 거죠. 그런 귀족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슨 제도냐면은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볼까요? 참주가 먼저인가?
유인물 어디에 있냐면 그 순서가 거기 이제 나왔죠. 참주가 아니고 뭐지? 명예.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제일 그런 대로 괜찮은 게 민주정치야. 근데 이 민주정치도 자기가 이제 아테네에서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안 좋다 이거죠. 다 지도층들이 부패하고 지도층들이 욕심을 내고 지도층들이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다 안 되고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이 사람이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철학자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철학자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명예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지혜를 사랑을 해. 그러니까는 소유욕에서도 해방이 되고, 뭐 권력을 남용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 제일 낫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선과 아름다움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그 말이야. 세상의 욕심에서. 이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름다움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권력을 주어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거고 재물에 욕심을 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 게 제일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 두 번째 장 6번 보면 통치자로서의 철학자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첫째가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예요. 본질. 예를 들면 권력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되게 이 권력을 쓸 거냐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철학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나한테 뭐 이게 아니라 권력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딱 주어졌어. 그러면 이거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벌어야지. 이걸 이용해서 명예를 쌓아야지. 이걸 이용해서 우리 아들 의과대학에 보내야지. 이런 식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철학자는 권력이란 뭔가? 존재의 본질이에요. 권력이란 뭔가? 한참 이렇게 사색을 하다 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권력을 쓴다 그 말이요. 자기를 이용하는 데 쓰질 않고 이렇게 해서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최고의 교회를 만드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동시에 최고의 교회란 어떤 교회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나도 한때는 젊은 시절에 교회를 이용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가는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여자가 제일 그래도 낫잖아요.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여자들이 있으니까 이용해 보려고 교회를 갔더니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뭐 그런 대로 괜찮지 모르지만 교회를 이용해서 내 명예를 쌓고 교회를 이용해서 내 호주머니 뭘 집어넣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권력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명품 교회가 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철학자는 통치자로서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무엇이 참이냐? 이걸 탐구해야 돼. 거짓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죠? 절제할 줄 알고. 절제 못하면 독재가 되니까. 재물을 탐내지 않고 조화로운 인격을 가져야 되고, 이 통치자가 조화로운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대중들의 기질과 욕구를 이해해야 돼.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잖아요. 내가 이제 54살에 개척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한 연구예요. 기왕에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교회를 세우려면 어정쩡하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봐야 되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입니까? 요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하나는 교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교인들이 모이잖아. 교인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고 이 사람은 갈비탕 좋아하고, 그러면 내가 짬뽕 내놨다간 다 욕먹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은 짬뽕, 내일은 간짜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모든 교인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언젠가는 나오는구나. 이러니까 불만이 없어. 근데 맨날 짜장면만 가져오면요, 교인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지도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기질이냐, 저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알지 않고서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끌고 갈 수가 없어. 나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인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줘야지. 교인들이 뭐 엉뚱한 걸 원하면 그건 안 되지만, 그래서 통치자는 이 백성들의 기질과 욕구가 어떤 거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 마지막 덕목이 겸손입니다. 이 통치자가 겸손하지 못하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1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겸손하지 못했던 게 내 허물이 아니겠나, 이런 반성도 해봐요. 왜냐면 자, 뭐 나이는 늙어가고 뭐 은퇴할 날은 다가오고 할 일은 많고, 나 정말 여러 개 해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못한 게 딱 하나예요. 부목사 사택 하나. 담임 목사는 내가 나올 때 이제 했지만 부목사 사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똑똑한 부교육자 안 옵니다. 또 하나는 다 우리 늙어가는데 복지시설을 하나. 사실 요 뒤에 있는 건물 사서 여기다가 복지시설을 하려고 그랬더니 마지막 단계에서 이 주인이 성현교회 장로님이어서 부활교회는 안 팔겠다. 그래서 좀 못 샀어요. 요 앞으로 가면 또 교회 하나 있어요. 골목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자동차도 한 대밖에 왔다 갔다 못해. 그거를 사면 이제 가깝잖아요. 그걸 이제 노인 뭐 복지소를 만들면 나도 늙으면 거기 가야 되니까 나도 가고, 교인들도 좀 늙으면 다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주일날은 걸어오면 되니까 걸어오면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부목사 사택하고 복지시설 이거는 내가 못했어. 그거는 이제 우리 허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 같이 해피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제 무리하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했었지 않았느냐 이런 반성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겸손해요. 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 여기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눈치 봐. 나를 또 싫어하는 건 아닌가? 사실 이건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오고 싶을 때 온다고 해서 누가 뭐 날 쫓아내겠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자주 가면 안 된다. 나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점심 먹었어. 오늘 엄청 잘 차렸더라고. 이 지도자는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장로님은 교회의 최고 지도층에 속해 있는데 교인들한테 겸손하셔야 된다. 내 맨 마지막 그 얘기가 장로님들한테 완장 차지 말라. 완장 차서 나 장로야 이렇게 하지 마라.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 지금은요 안 그래요. 지도자의 덕목은 겸손이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이거 맞잖아요. 그냥 우리 대통령도 저렇게 데모를 하고 조국은 안 된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럼 원하니까 그럼 바꾼다.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이제 감정과 감정의 대립이야 이제는. 논리가 아니라 이제 감정이야. 누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참 어려워지지 않나. 그 인물이 참 우리나라에 많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데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데아. 자, 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데아. 이게 플라톤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라는 말 많이 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 플라톤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플라톤이 우리 하나님을 알 리가 없지. 그러나 신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은 존재해. 그럼 여기 신이 있어. 신이 뭔가를 하나 만들었다 그 말이야. 이게 신이 창조한 거예요? 신이 창조한 겁니다. 이거를 이 사람은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상. 이게 철학적인 용어라 좀 어렵지만 잘만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신이 창조한 거니까 이건 완벽해요? 완벽 안 해요? 완벽하지. 완벽해. 그 다음에 이거를 모방하는 사람, 모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완벽한 거를. 자,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건 침대 얘기가 나옵니다. 신이 침대를 만들었어. 이 신이 침대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 목수가 신이 만든 침대는 어떤 건가?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머리로 신이 만든 최고의 침대는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해가지고는 신이 만든 침대는 요런 걸 거다 해서 대표로 나무를 자르고 이걸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모방이죠. 이데아 침대를 모방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침대를 보고 어느 화가가 침대를 보니까 굉장히 이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화가가 그림을 그려. 이것도 모방이죠.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이 만든 완벽한 그 세계가 있다 이거죠. 이걸 이 사람은 이데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데아. 그러니까 정원을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정원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 에덴 동산은 완벽하죠. 근데 거기서 아담 하와가 살다가 쫓겨났죠. 쫓겨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또 성을 지어서 만들죠.
정원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아니 그럼 뭐 할 일도 없는데 정원이라도 만들어야지. 정원을 만들었으면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나 완벽하게 에덴 동산의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지. 비슷한 정원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아담의 친구 가담이 집에 놀러 와서 보니까 정원이 있거든. 아우 괜찮아. 야 우리 집도 정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집에서 또 정원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모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신이 만든 완벽한 그 무엇이 있다 이거야. 이게 이데아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명상하고 지성으로 지혜로 이성으로 연구하고 그게 뭘까 이것이다 하고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도록 내가 교회를 세울 때 이상적인 교회가 뭘까 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이 교회의 이데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데아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쭉 살펴보면 다 문제가 있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 그리고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분란이 생기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분란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나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응? 응?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건 없지. 그건 없지.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렇게 이데아가 있다 이거야. 신이 만든 완벽한 그 무엇이 있다 이거야. 자, 마이클 얘기합시다. 이것도 이 플라톤식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마이클 이미 오래 태국부터 만들었어. 세상에 모든 있는 건 다 하나님 작품이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를 처음 만든 사람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목소리가 좀 저쪽으로 전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마이크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다음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좋은 마이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거를 역사의 진보라, 문명의 발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사람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플라톤의 논리대로 한다면 내가 남자잖아요. 남자면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만든 이데아적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나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넘버원의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남자를 최고의 남자로 생각을 할 거다. 나 나름대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 그런 남자가 되려고 내가 노력을 해, 안 해?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75세지만 아직도 인기가 있지. 연구를 해야 돼. 여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만든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아니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할 정도인데 그럼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이런 여자일 거다. 그럼 나는 그런 여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요 나이가 할머니가 돼도 이쁜 거예요. 덕이 있고 지혜롭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자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따따붙다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에 최고의 하나님이 만든 이상 이데아 세계가 이런 걸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려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이제 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 이렇게 되면 거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을 싫어해요. 시인을 싫어해요. 왜 시인을 싫어하냐?
시인은 너무 감성적인 거거든. 이 사람은 감성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이게 화근이다. 그래가서 이성에 의해서 통제받는 감정을 강조합니다. 이걸 절제라 그러잖아요.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는 감정. 이게 통제가 안 되면요, 천호동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금방 넘어져요. 그런데 통제받는 사람은 천호동 아니라 하월곡동 나이트클럽에 가도 무너지질 않아. 왜? 감정이 있어서 신도 나고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이성에 의해서 감정이 딱 통제가 되니까 여기까지 이건 아니야. 이게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에 의해서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절제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범죄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이성에 의한 어떤 사고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시인은 너무 감정에 치우쳤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술을 얘기하는데 이건 참고로 하세요. 기술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 하잖아요. 저 사람 기술자야. 뭐 기술이 있어야지. 첫째가 기술을 사용하는 거, 만드는 거, 사용하는 거, 모방하는 거.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드는 거야. 그리고 만든 거를 내가 잘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못 만든 건, 다른 사람이 만든 건 내가 모방을 잘해야 돼. 그것이 기술에 대해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불멸을 강조하는데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사람은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죽잖아요. 올라가 심판을 딱 봐도 넌 천당 가, 넌 지옥 가, 너는 좀 돌을 더 닦아야 되겠어 하고 연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이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이용해서 캐톨릭은 연옥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당하고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 이것도 이제 플라톤이 주장한 것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 사람은 단순히 영혼 불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불교가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난 윤회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윤회설 믿으면 진짜 살기 힘들어. 고기도 못 먹어. 그게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주 나쁜 짓 하면 다음 세대 태어날 때는 개로 태어난다. 요즘 개 팔자가 상팔자니까 개로 태어나면 괜찮지. 근데 뭐 바퀴벌레로 태어난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추후에 심판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고. 자, 이제 결론을 냅시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고 국민이 깨야 됩니다. 국민이 바로 보고 바로 모든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이상적인 나라에 가까운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음 달에는 고향이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얘기가 소설입니다.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랍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 고향 다 갈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